집 앞에서 실종된 아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02년 8월 15일 월드컵의 그 뜨거웠던 열기가 식지 않은 광복절 아침이었습니다. 인천 만석동 언덕배기 슬레이트 지붕 낡은 집들이 어깨를 맞대고 늘어선 골목 꼭대기, 그 집 우편함 앞에서 64살의 최봉순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최봉순 할머니 계세요? 미국에서 등기 편지가 왔는데요. 우편 배달부가 건네준 등기 편지 한 통. 발신인 이름 3글자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이수호. 1978년 6월. 24년 전 12살의 나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도 떨렸습니다. 편지 봉투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봉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4년 동안 매일 이 순간만을 기다렸는데 막상 눈앞에 실종된 아들의 이름이 놓이자 무서워졌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어쩌나. 혹시 누가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보낸 편지라면? 봉순 할머니는 편지를 열지 못하고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아침 햇살이 낡은 창문 유리를 통해 방 안으로 비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봉순 할머니는 천천히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할머니의 24년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그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아들 수호는 정말 살아있었던 걸까요? 살아있었다면 왜 24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1978년 6월 12살 소년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 홍영웅의 사건 파일에서는 잃어버린 24년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약속할까? 응, 좋아.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 약속!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미제 사건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시작합니다. 1978년 6월 인천 만석동, 항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바닷바람이 골목 사이로 스며들고 비탈진 언덕을 따라 슬레이트 지붕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곳. 집과 집 사이 좁은 골목에는 연탄재가 쌓여 있었고 아침마다 보일러 연기가 골목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가난한 동네였지만 이웃끼리 서로의 사정을 훤히 알고 나누며 살던 곳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밥 짓는 냄새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문틈 너머로 흘러나오던 참으로 소박하고도 따뜻한 동네였습니다. 그 골목 꼭대기에서 두 번째 집, 최봉순 씨와 아들 이수호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1978년 6월의 그 아침, 봉순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쪼그려 앉아 연탄불을 갈고 밥을 안 치고 달걀 2개를 꺼냈습니다. 수호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 달걀 프라이였습니다.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조심조심 뒤집었습니다. 수호는 노른자를 입안에서 터뜨려야 맛있다고 했거든요. 도시락을 싸면서 봉순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공장 주인이 그날까지 나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 쓰겠다고 했습니다. 달 수업료가 2달째 밀려 있었고 수호 신발도 낡을 대로 낡아 있었습니다.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봉순 씨는 오후 3시가 되면 골목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학교 끝나고 내려오는 수호를 맞이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공장 일이 늦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수호 혼자 돌아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수호야,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와.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네, 엄마. 빨리 들어올게요. 수호는 그렇게 대답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신발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며칠 전 봉순 씨가 사준 흰 운동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아 빠진 검정 운동화 대신 처음으로 사준 새 신발이었습니다. 수호는 신발을 신고 발을 구르며 깨르르 웃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이거 신고 가도 돼? 봉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신고 가. 더럽히지 말고. 수호가 골목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흰 운동화가 골목길 위에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봉순 씨는 그 뒷모습을 행복하게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게 수호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6시 봉순 씨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놀고 있겠지. 어느덧 8시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봉순 씨는 골목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수호야, 수호야. 목청껏 불렀습니다.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수호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웃 김말순 씨가 말했습니다. 아, 나는 오후 4시쯤 봤는데 수호가 어떤 아저씨랑 같이 버스 타더라고. 웃으면서 가던데? 봉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당장 파출소로 달려가 신고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가끔 며칠씩 가출하기도 합니다. 내일까지 기다려보시죠. 봉순 씨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오늘 아침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그래도 일단 기다려보시라고 했습니다. 봉순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수호 방문을 열어놓은 채 방 앞에 앉아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보일러 소리만 윙윙, 골목에서 바람 소리만 쌩쌩. 수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나중에 확인해준 사실이었습니다. 수호는 그날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봉순 씨가 도시락을 싸던 그 아침, 수호는 이미 집을 나선 후 학교에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수호의 책상 서랍을 열어봤을 때 봉순 씨는 낡은 빨간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빨간 고무줄로 묶여있는 공책. 안을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로 날짜와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마다 100원, 200원, 500원. 그 아래에 합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4,700원. 봉순 씨는 그 공책을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생일까지 5,000원을 모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직 300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봉순 씨는 그 공책을 가슴에 꼭 안고 하염없이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봉순 씨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아침 햇살이 아들과 함께 보낸 마지막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밤 시작된 이 지독한 어둠이 무려 24년이나 계속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2살 어린 수호는 그 아침 햇살 속으로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1967년생, 국민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종만 씨는 수호가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석동 인근 항구 공장에서 일하던 중 쇠줄에 맞는 사고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산재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봉순 씨는 35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수호는 아버지 얼굴을 흐릿하게밖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마디가 점점 굵어지는 것을, 어머니의 허리가 조금씩 굽어가는 것을 아이는 일찍부터 알아챘습니다. 12살 수호는 봉순 씨에게 단순히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모진 세월을 견디게 해준 그녀의 기둥이자 삶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수호는 또래보다 눈치가 빨랐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면 혼자 밥을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수호는 어른 같다고 말하면 수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밝고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울상을 짓는 법이 없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반에서 손꼽히는 편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봉순 씨를 따로 불러 말할 정도였습니다. 수호 어머니, 이 아이는 대학에 꼭 보내야 합니다. 공부를 계속하면 반드시 이름날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봉순 씨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수업료가 2달째 밀려있던 참이었습니다. 수호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비를 내지 못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엄마 일 안 해도 되게 해줄게. 봉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엄마가 밥만 해도 되겠네. 응, 엄마는 밥만 해. 내가 다른 건 다 할게. 공장에서 설거지를 하고 돌아와 퉁퉁 부은 봉순 씨의 손바닥을 고사리 손으로 주물러주던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수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낡은 빨간 공책이었습니다. 동네 심부름을 해주고 받은 100원, 200원을 날짜별로 꼬박꼬박 기록해 두었습니다. 어머니 생일인 7월까지 5,000원을 모으는 게 목표였습니다. 봉순 씨가 시장 국밥집 앞을 지나면서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혼잣말을 했던 것을 수호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5,000원이면 국밥에 수육까지 추가해서 사드릴 수 있었기에 아이는 저축이 행복했습니다. 사라진 날까지 모인 돈은 4,700원이었습니다. 300원이 부족했습니다. 봉순 씨의 손에는 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검정 슬리퍼와 낡은 광목 앞치마. 새벽부터 남의 집 빨래를 하고 공장 구내식당 설거지를 하고 저녁엔 이웃집 바느질 일을 받아 하는 여자였습니다. 하루 일당 2,000원. 한 달을 꼬박 일해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수호 공책과 연필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호의 책상 옆 옷장에는 하늘색 내복 한 벌이 있었습니다. 수호가 국민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봉순 씨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수호는 그 내복을 너무 좋아해서 겨울마다 꺼내 입으려 했고 작아서 못 입게 된 뒤에도 버리지 않고 서랍에 두었습니다. 봉순 씨는 수호가 사라진 뒤에도 그 하늘색 내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무려 24년 동안 말이죠. 1978년의 만석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이웃이 있었고 좁지만 따뜻한 정이 있었습니다. 연탄 한 장에 50원 하던 시절, 국밥 한 그릇이 1,000원이던 시절, 봉순 씨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자가 골목마다 있었고 수호처럼 일찍 철이 든 아이들이 그 어머니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달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접근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 공부를 시켜준다, 잘 살게 해준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소문은 누구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골목에 퍼지다 사라지는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수호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라지기 일주일 전쯤 집에 돌아온 수호가 봉순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 앞에서 아저씨가 말 걸었어. 공부 잘한다고 칭찬하면서 서울에 좋은 학교 있는데 보내줄 수 있다고 했어. 봉순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 조심해.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따라가면 안 돼. 응, 알았어. 나는 엄마 곁에 있을 거야. 수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누구였는지, 왜 수호에게 접근했는지, 그 답은 24년이 지나 밝혀집니다. 가난한 골목, 일하러 간 부모 뒤에 혼자 남겨진 아이들. 그것이 그들이 노린 곳이었습니다. 수호가 사라진 다음 날 아침, 봉순 씨는 파출소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봉순 씨의 이야기를 받아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크게 심각하게 여기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가끔 며칠 집을 나가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혼났다거나 집에 말 못할 사정이 생겼다거나. 일단 좀 더 기다려보시죠. 우리 수호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어제 아침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도시락도 싸줬는데 학교도 안 갔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인근 지역 순찰을 강화해보겠습니다. 수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978년 그 시절, 가난한 과부의 외침은 너무나도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방향은 처음부터 틀려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이웃 김말순 씨의 목격 진술이었습니다. 수호가 어떤 아저씨와 함께 웃으며 버스에 타는 것을 봤다는 그 진술. 경찰은 이 진술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갔다면 아이가 웃고 있을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아짐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유괴 같은 소리를 합니까? 애가 가난한 집이 싫어서 서울로 구두 닦기라도 하러 나갔겠지.
며칠 있으면 배고파서 기어 들어올 테니 가서 밥이나 지으쇼. 봉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가출이라니. 아이는 엄마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하지만 경찰의 수사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출 가능성을 전제로 한 수사였습니다. 달동네 아이가 사라진 것에 인력을 많이 쏟기 어렵던 시절이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었고 그보다 급한 사건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시절 대한민국은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재개발의 불도저가 산동네를 밀어버리던 시대였습니다. 국가의 눈에 만석동 같은 달동네는 하루빨리 치워야 할 지저분한 구석이었고 그곳에 아이들이 사라지는 것쯤은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묻혀버려도 좋을 사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봉순 씨는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뒤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온 동네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수호 사진을 가지고 만석동 골목을 샅샅이 돌았습니다. 부두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인근 국민학교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인천 시내 고아원 2곳을 직접 찾아가서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고아원 중 한 곳에서 봉순 씨는 원장을 만났습니다. 오가병. 50대 초반의 인상 좋은 남자였습니다. 마을에서 선행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불우한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사업가라고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수호 어머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저희 시설에는 그런 아이 없습니다. 혹시 나타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가병은 친절했습니다. 봉순 씨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아이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봉순 씨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그 남자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는 봉순 씨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아무도 그 남자를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1979년 봄 수사에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부천 인근에서 수호를 닮은 아이를 봤다는 신고였습니다. 경찰은 그 제보를 따라 수개월을 움직였습니다. 봉순 씨도 부천까지 직접 달려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3시간을 걸려서. 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전혀 다른 아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봉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수호 사진을 올려놓은 채로 차창에 빗방울이 맺혔다 흘러내렸습니다. 1980년 수호가 사라진 지 2년이 되던 해,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미제 실종 사건이라는 이름의 서류 파일이 닫혔습니다. 그때 1978년 만석동 달동네에서 사라진 아이는 수호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인근 달동네에서 2~3명의 아이들이 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뿔뿔이 흩어졌고 사건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의 실종은 그 시절 어느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수호가 사라지고 처음 맞이한 겨울이었습니다. 봉순 씨는 수호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꺼내 입던 하늘색 내복. 이미 수호에게 작아져서 못 입게 된 것이었지만 봉순 씨는 그것을 꺼내 수호의 살냄새라도 느껴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개어서 다시 옷장 안에 넣었습니다. 수호야, 올겨울엔 춥지 않게 입고 다녀야 한다. 말끝으로 또다시 눈물이 터져서 서둘러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봉순 씨의 겨울 의식이 되었습니다. 매년 첫 추위가 오면 내복을 꺼내 얼굴을 묻어보고 개어서 다시 넣는 것.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의식이었습니다. 1983년 봄이 왔습니다. 수호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야 할 봄이었습니다. 봉순 씨는 그해 봄, 시장 교복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회색 교복 한 벌을 골랐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드님 입학식이에요? 봉순 씨는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들 입학식이요. 교복을 사서 집으로 돌아와 수호방 옷장 속 하늘색 내복 옆에 걸어두었습니다. 이웃들은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만석동 골목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하나둘 걷히고 시멘트 벽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이웃들이 재개발로 다른 동네로 떠나갔습니다. 골목이 넓어지고
낯선 얼굴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봉순 씨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지매, 이제 그만하고 보상금 받아서 평지 아파트로 내려가요. 여긴 곧 철거될 텐데 이 낡은 집에서 언제까지 버틸 거야? 이사 건의를 받을 때마다 봉순 씨는 늘 이 말로 대답했습니다. 수호가 돌아왔을 때 우리 집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해? 우리 애기가 집이 사라져 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어? 그 말에 이웃들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골목마다 태극기가 걸렸고 동네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 응원을 했습니다. 봉순 씨도 그 자리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성화가 타오르는 장면을 보면서 봉순 씨는 조용히 수호의 나이를 셌습니다. 올해면 22, 대학교에 다니고 있을 나이인데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을까? 어디선가 저 올림픽 중계를 보고 있을까? TV 화면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봉순 씨에게는 매년 6월이 가장 힘든 달이었습니다. 수호가 사라진 달. 그 달이 오면 봉순 씨는 수호가 마지막으로 내려갔던 골목을 혼자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흰 운동화 한 켤레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마루 앞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수호가 신고 나갔던 그 흰 운동화처럼 골목 사람들은 6월만 되면 봉순 씨 마루 앞에 흰 운동화가 놓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봉순 씨는 조금 더 늙었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머리카락이 반쯤 하얗게 새었습니다. 남의 집 빨래와 공장 일은 이제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시장에서 나무를 다듬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일하고 받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봉순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나라에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공장들이 문을 닫고 골목마다 실직자가 넘쳤습니다. 봉순 씨가 일하던 시장 가게도 문을 반쯤 닫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습니다. 봉순 씨는 연탄 한 장을 아끼면서 겨울을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수호방은 언제나 따뜻하게 유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봉순 씨를 오래전부터 수호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봉순 씨도 그 이름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수호가 아직 자신 곁 어딘가에서 같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가을이었습니다. 봉순 씨가 시장 골목을 걷다가 문득 발을 멈췄습니다. 저만치 앞에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젊은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걸음걸이가 수호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봉순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발이 저절로 따라갔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봉순 씨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봉순 씨는 죄송합니다 한마디를 남기고 골목 어귀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봉순 씨는 오랜만에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수호방 문에 등을 기대고 두 무릎을 끌어안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봉순 씨는 수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에서 수호의 내복에 얼굴을 묻으며 봉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호야, 엄마 여기 있어. 네가 올 때까지 여기서 꼭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다음 해 2002년 8월 15일 광복절 아침 우편 배달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봉순 씨의 8761간의 기도가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최봉순 씨 댁이지요? 등기 편지 왔습니다. 봉순 씨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갔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내민 편지를 받아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발신인 이름 3글자. 이수호. 봉순 씨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배달부가 놀라 허리를 굽혔습니다. 괜찮으세요? 봉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대문 기둥을 붙잡고 겨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배달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봉순 씨는 편지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바닥에 앉아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열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혹시 누가 장난을 치는 거라면, 아니면 수호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대신 보낸 편지라면,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그렇게 1시간이 흘렀습니다. 봉순 씨는 천천히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반듯하게 접힌 편지지 2장이 나왔습니다. 깨끗한 흰 종이 위에 또박또박한 한국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봉순 씨는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을 입으로 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그 글씨체였습니다. 조금 크고 반듯해졌지만 획을 꺾는 습관이 그대로였습니다. 수호가 받아쓰기 공책에 쓰던 바로 그 글씨였습니다. 봉순 씨는 24년 동안 그 공책을 얼마나 많이 들여다봤던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24년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시던 도시락이 그리웠습니다. 달걀 후라이. 노른자가 터지지 않은 달걀 후라이가 먹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1978년 6월 알 수 없는 어른들에 의해 먼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처음엔 너무 무서워서 매일 밤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의 삶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낯선 땅에서 잠이 오지 않는 밤마다 그 노래를 혼자 흥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계세요. 저는 멀리서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아들 수호 드림. 봉순 씨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10번은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흘러 글씨가 번졌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읽었습니다. 노른자가 터지지 않은 달걀 프라이. 그 말에서 봉순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수호가 쓴 편지가 맞습니다. 수호가 살아있습니다. 봉순 씨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웃 김말순 씨가 봉순 씨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편지 소식은 이미 골목에 퍼져 있었습니다. 김말순 씨는 몇 달 전부터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야윈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봉순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봉순 씨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말순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일어나. 김말순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봉순아, 나 죽기 전에 할 말이 있어. 24년 동안 이걸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이제 말 안 하면 눈도 못 감을 것 같아. 봉순 씨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수호가 버스 타던 날, 나 그 아저씨 누군지 알고 있었어. 동네에서 몇 번 본 사람이었거든. 인천 고아원 원장 오 씨였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줬어. 못 본 척 해달라고. 나 그때 형편이 너무 어려웠고 우리 아이를 굶기지 않고 키우고 싶었어. 어차피 그 사람이 아이들을 더 좋은데 보내준다는 소문이 있었잖아. 정말 미안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골목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봉순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아 일어나. 일어나라고. 네가 무릎 꿇을 사람은 내가 아니야. 김말순 씨가 흐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순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순 씨는 오랫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수호가 많이 무서웠겠다. 자신이 이웃에게 당한 배신보다 아들이 혼자 느꼈을 무서움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머니였습니다. 이튿날 봉순 씨는 편지를 들고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편지를 꼼꼼히 살펴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 끝에 아주 작은 글씨로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천 인근에 폐쇄된 고아원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각 문단의 첫 글자를 연결했을 때 거기서 이름 3글자가 나왔습니다. 오가병.
수호는 편지 안에 암호를 숨겨두었습니다.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간 사람의 이름을 혹시 누가 볼까봐 말로 직접 쓰지 못하고 글자 안에 숨겨서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움직이겠습니다. 봉순 씨는 그 말을 듣고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호가 쓴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 수호 드림. 24년이 지나도 수호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끈은 시간도 거리도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수호는 멀리서도 어머니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순 씨도 24년 동안 수호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두 개의 끈이 이제 조금씩 서로를 향해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편지 속 암호가 확인되자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가병. 인천 일대에서 선행으로 알려졌던 고아원 원장. 불우한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사업가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 하지만 경찰이 기록을 뒤지기 시작하자 전혀 다른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가명이 운영하던 고아원은 1983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폐쇄 당시 관련 서류 상당수가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화재가 원인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발언은 의도적으로 소각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아있는 기록들을 하나하나 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감용은 이미 1995년에 세상을 떠난 상태라 그를 직접 법정에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일했던 브로커 중 일부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불법 입양 피해자 지원 단체가 수호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이 있었습니다. 1975년부터 1982년 사이 인천과 경기도 일대의 달동네에서 실종된 아이들 중 일부가 오가명의 고아원을 거쳐갔다는 정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미국, 서독, 호주 등지로 보내졌습니다. 겉으로는 해외 입양의 형식을 띠었지만 실제로는 서류를 위조하고 아이들의 신분을 바꾼 불법이었습니다. 가난한 달동네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가 목소리를 높여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오감용은 그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아동 수출국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권은 사회 정화라는 미명 아래 거리의 불황인이나 가난한 집 아이들을 거두어 시설에 수용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지요. 하지만 그 선한 의도의 가면 뒤에는 아이들을 물건처럼 취급해 해외로 팔아넘기던 추악한 검은 손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아이 한 명을 해외로 입양 보낼 때마다 수천 달러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국가의 부를 쌓기 위한 소중한 상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파출소 순경이 봉순 씨의 신고를 묵살했던 이유도 고아원 원장이 지역 유력자들과 결탁해 이 거대한 인신매매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수호도 그 피해자 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1978년 오후 집으로 향하던 12살 수호를 멈춰 세운 건 양복을 입은 오 씨였습니다. 그는 수호에게 엄마가 너를 더 좋은 곳에서 공부시키라고 나에게 부탁했다는 잔인한 거짓말을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보냈다는 말에 수호는 의심 없이 차에 올라탔지요. 하지만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명문 학교가 아니라 인천 시내 외곽에 위치한 고아원이었습니다. 그곳의 원장 오 씨는 악마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멀쩡히 부모가 있는 수호를 연고가 없는 고아로 둔갑시켰습니다. 수호가 울며 엄마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너는 버려진 거다. 이제 네 이름은 이수호가 아니라 스티브다라며 아이의 정체성을 짓밟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류상에서 수호의 부모는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조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감용의 조직에 의해 인천 외곽시설로 옮겨진 후 단 몇 개월 만에 수호는 비행기에 태워져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입양 보내졌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수호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스티브 리. 한국 이름은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수호는 낯선 땅, 낯선 사람들 틈에서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엄마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겪어야 했던 인종차별과 외로움. 수호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 이수호라는 이름을 억지로 지워야만 했습니다. 스티브라는 이름 뒤로 숨어버린 수호는 그렇게 24년 동안 엄마를 향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호는 이수호라는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최봉순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핏줄은 천륜이라고 했던가요? 성인이 된 수호는 우연히 양부모의 서류함에서 자신의 입양 당시 서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부모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수호의 기억 속 엄마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강인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수호는 그때부터 한국어를 독학하고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비밀리에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처음으로 한국 관련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 불법 입양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견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호는 그 커뮤니티를 통해 조금씩 자신의 과거를 재구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2년 마침내 자신이 엄마에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 국가와 조직에 의해 도둑맞았다는 진실을 깨닫게 된 아들은 24년간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리며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감용나는 암호는 36살 청년의 몸속에 갇혀버린 12살 소년이 이제 그만 이 지독한 오해와 고통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엄마에게 보내는 마지막 절규였던 셈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아직 만석동에 계실 거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그 집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만석동 언덕 꼭대기에서 두 번째 집, 어린 시절 매일 뛰어내려가던 그 골목의 주소를 말이죠. 수호는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썼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4년의 무게를 어떻게 두 장의 편지지에 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데려간 사람의 이름을 직접 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그 편지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수호는 각 문단의 첫 글자에 그 이름을 숨겼습니다. 어머니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면서, 아니면 편지를 받아 읽는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면서. 봉순 씨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호가 편지를 몇 번이나 고쳤었다는 말에서 두려우면서도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봉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수호 얼마나 무서웠을까? 혼자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호 씨가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미국 전화번호입니다. 봉순 씨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또 떨렸습니다. 전화해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봉순 씨는 그 종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호방에 들어가서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유선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번호를 눌러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무서워졌습니다. 전화를 했을 때 수호의 목소리가 아니라면, 혹시 잘못된 번호라면. 봉순 씨는 눈을 감고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선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만으로 봉순 씨는 알았습니다. 수호야. 봉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선 너머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툴지만 분명한 한국어였습니다. 엄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선 너머로 서로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24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봉순 씨는 나중에 이웃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수호가 12살 때 밤에 무서운 꿈을 꾸고 울던 그 소리가 생각났다고. 목소리는 굵어졌어도 그 울음 안에 담긴 그것은 똑같았다고. 엄마를 부르는 아이의 마음이었다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24년의 세월도 태평양의 넓이도 그 진함을 희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놓지 않았고 아들도 어머니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의 끈이 24년을 넘어 마침내 연결되었습니다.
첫 전화 이후 봉순 씨와 수호는 한 달에 두세 번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서툰 한국어와 봉순 씨의 느린 말 사이에 침묵이 자주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봉순 씨는 전화가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전화기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한달음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호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말이 하나도 통하지 않아서 밥을 먹다가도 울었다고 했습니다. 새 가족이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밤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면 만석동 골목 꿈을 꿨다고, 연탄 연기가 피어오르는 골목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꿈을. 봉순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없이 수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수호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했습니다. 자신처럼 낯선 땅에서 홀로 버텨야 했던 사람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졸업 후 사회복지사로 일했고 32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 이름이 뭐니? 봉순 씨가 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수호가 말했습니다. 영어 이름은 따로 있는데요. 한국 이름도 있어요. 정림이라고 지었어요. 봉순 씨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림이? 엄마가 어릴 때 제일 친했다던 친구 이름이잖아요. 엄마가 가끔 그 친구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내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봉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를 붙들고 주저앉았습니다. 수호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심코 꺼낸 친구 이름을. 24년이 지나도록. 전화를 끊고 봉순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가을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2005년 봄이 왔습니다. 수호가 아내와 딸 정림이를 데리고 한국에 온다고 했습니다. 봉순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수호가 좋아하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달걀 프라이, 된장국, 깍두기. 방을 쓸고 또 쓸었습니다. 수호 방 옷장을 열어 하늘색 내복을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내복을 조심스럽게 펴서 햇볕에 널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2005년 4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봉순 씨는 동생 내외와 함께 입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자기에 싼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달걀 프라이를 만들어 담아온 것이었습니다.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조심조심 붙여서 입국장 문이 열릴 때마다 봉순 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쏟아져 나왔습니다. 봉순 씨는 눈을 크게 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옆에 여자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이 입국장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봉순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이었습니다. 봉순 씨는 그 눈을 알았습니다. 어릴 때 밥상 앞에서 반짝이던 눈, 골목을 뛰어내려가며 웃던 눈. 24년이 지나 주름이 생기고 깊어졌지만 그 눈 안에 있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수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봉순 씨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수호가 뛰었습니다. 67살의 봉순 씨도 뛰었습니다. 그 짧은 거리를 두 사람이 함께 뛰었습니다. 수호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봉순 씨의 어깨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몸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수호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던 어깨가, 24년의 기다림을 버텨온 그 어깨가 이렇게 작아져 있었습니다. 수호는 말을 하려다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꼭 안고만 있었습니다. 봉순 씨는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어릴 때 재울 때처럼. 토닥, 토닥. 공항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서서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봉순 씨가 먼저 몸을 떼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수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마, 눈썹, 볼을 손바닥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수호는 그 손길 아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많이 컸네. 봉순 씨가 말했습니다. 수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12살 때와 똑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봉순 씨가 보자기에서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달걀 프라이. 노른자가 하나도 터지지 않은 달걀 프라이였습니다. 수호가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잠시 그것을 바라보더니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씹지 않았습니다. 엄마 맛이다. 봉순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맛이다. 그날 저녁 봉순 씨가 서랍에서 낡은 빨간 공책을 꺼냈습니다. 수호 앞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수호가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무줄이 사가 끊어진 공책, 삐뚤빼뚤한 글씨로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힌 그 공책. 수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을 때 그 안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넣어뒀어. 네가 300원 모자랐잖아. 수호는 그 동전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39살 남자가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봉순 씨는 아들의 등을 또 토닥였습니다. 토닥, 토닥, 토닥. 딸 정림이가 봉순 씨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봉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봉순 씨는 그 소리에 울음을 멈췄습니다. 평생 이 소리를 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봉순 씨가 정림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정림이요. 봉순 씨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고인 채로 웃었습니다. 내 친구 이름이다. 우리 수호가 기억하고 있었네. 그날 밤 봉순 씨는 수호가 어릴 때 쓰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옷장에는 하늘색 내복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 회색 교복도 걸려 있었습니다. 수호는 그것을 보고 한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1983년 봄, 어머니가 혼자 사다가 걸어둔 교복이었습니다. 엄마가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수호는 낡은 교복을 한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해 봄, 수호는 열흘을 머물다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락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2~3번 전화가 왔고 매년 한 번씩 수호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봉순 씨도 한 번은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평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수호네 집에서 일주일을 머물며 정림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2008년 겨울이 왔습니다. 봉순 씨의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밥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기운이 다했다고 했습니다. 평생 쉬지 않고 일한 몸이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호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수호는 다음 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봉순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있다가 수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왔어? 왔어요, 엄마. 수호가 봉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굵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빨래를 하고 공장 일을 하고 나무를 다듬던 손이었습니다. 수호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봉순 씨가 말했습니다. 나 오래 기다렸는데 결국 네가 왔네. 왔어요. 이제 안 가요. 거짓말하지 마. 가야지. 그래도 지금은 안 가요. 봉순 씨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수호야, 엄마가 오래 기다렸어도 괜찮았어. 네가 살아있었잖아. 그걸로 됐어. 수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봉순 씨는 2008년 12월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석동 그 집에서 24년을 기다리다 3년을 아들과 함께 살다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수호가 곁에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 정림이도 함께였습니다. 수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봉순 씨가 숨을 거두는 순간 수호는 어릴 때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장례는 만석동 골목 사람들이 모두 나와 치렀습니다. 오래전부터 봉순 씨를 수호 엄마라고 불러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골목에서 그 이름으로 봉순 씨는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봉순 씨 방 서랍에는 낡은 빨간 공책이 남아 있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이 든 채로 수호는
그 공책을 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지금도 책상 서랍 안에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봉순 씨의 24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지독한 사랑은 태평양 바다보다 깊었고 그 사랑이 결국 아들을 집으로 불러들인 기적을 만들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의 향기는 여전히 인천 만석동의 노을 속에 남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 홍영웅은 잠시 멈추게 됩니다. 봉순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어머니의 외침이었고 낯선 땅에서 혼자 버텨야 했던 한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놓지 않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봉순 씨는 평생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날 일을 나가지 않았더라면, 골목 입구에서 기다렸더라면, 수호가 낯선 아저씨 이야기를 했을 때 더 단단히 일렀더라면, 그 죄책감을 24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아직 그 자리에 있을까봐, 자신 때문에 기다리고 있을까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 자식 사이였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직 전화를 드릴 수 있다면 오늘 꼭 한번 전화를 드리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밥은 먹었냐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봉순 씨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것도 수호의 목소리로 들려오는 그 평범한 안부 한마디였을 테니까요. 이미 곁에 계시지 않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그분을 떠올려 드리세요. 어머니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봉순 씨는 희망이 있어서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기다렸습니다. 수호가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없는 날에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가 24년을 버티게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놓아버립니다. 봉순 씨의 24년 앞에서 우리가 포기했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가족 중에 오래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해가 쌓여서 말 한마디가 틀어져서 아니면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먼저 연락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호는 24년이 지나서야 편지를 썼습니다. 두렵고 망설여졌지만 결국 써냈습니다. 그 편지 한 통이 두 사람의 남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3년이었지만 그 3년이 봉순 씨의 평생보다 행복한 시간이자 마지막을 외롭지 않게 아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봉순 씨는 수호와 재회하고 나서 딱 한 가지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수호가 곁에 있던 그 12년 동안 더 많이 안아줄 걸 하고 더 많이 웃어줄 걸 하고 그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언제나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봉순 씨는 2008년 겨울 아들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수호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여자. 24년을 기다렸고 3년을 함께 살았고 그 손을 잡고 떠난 여자. 그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기를,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기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것, 거리가 멀어도 멀어지지 않는 것, 24년이 흘러도 희미해지지 않는 것. 홍영웅의 사건 파일.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렇게 잊혀진 이야기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역 배우 아들의 실종 사건이 시작됩니다. 가야 해. 싫어 말. 어서, 시간이 없어. 하지만 여기 있고 싶어. 안 돼. 1982년 가을 전국을 선생님 열풍으로 몰아넣었던 인기 드라마 호랭이 선생님의 촬영 현장. 그곳엔 전 국민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9살 소년 김진우 군이 있었습니다. 똘망똘망한 눈망울과 똑 부러지는 연기로 천재 아역이라 불리던 아이였죠. 하지만 그날 오후 촬영장의 소음과 인파 속에서 진우는 단 한마디를 남기고 증발해버렸습니다. 차에서 잠깐 낮잠 자고 올게요.
아이가 들어갔던 스태프 차량 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주인을 잃은 운동화 한 짝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경찰과 마을 주민들이 산과 들을 이잡듯 뒤졌고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진우의 얼굴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협박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18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진우라는 이름이 희미해진 2000년의 어느 날 먼지 쌓인 어느 폐창고에 낡은 서랍이 열리면서 잠들어 있던 진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18년 만에 발견된 아이의 일기장. 그 마지막 장에 적힌 소름 끼치는 한 문장. 대체 진우를 데려간 사람은 누구였으며 왜 진우를 데려가야만 했을까요? 이제 시간이 멈춘 일기장을 열어 18년 전 그날의 참혹한 진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미제 사건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시작합니다. 1982년 10월 14일 경기도의 어느 한적한 소도시 초등학교 운동장. 평소라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이곳은 당시 최고의 화제작이었던 드라마 호랭이 선생님의 촬영팀과 구경 나온 마을 주민 수백 명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 인파의 중심에는 이 드라마의 마스코트이자 시청률의 1등 공신인 9살 소년 김진우 군이 있었죠. 오후 3시경 자신의 촬영 분량을 모두 마친 진우는 스태프들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유의 밝은 목소리에 현장 분위기는 훈훈했습니다. 진우는 피곤했는지 촬영용 소품을 정리하던 한 스태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삼촌, 저 너무 졸려서 우리 스태프 차에서 잠깐만 자고 올게요. 엄마 오면 깨워주세요. 그것이 이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약 1시간 뒤 다음 촬영 준비를 위해 진우를 깨우러 간 매니저는 경악했습니다. 학교 뒷마당 나무 그늘 아래 세워둔 승합차의 뒷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진우가 아끼던 캐릭터 운동화 한 짝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촬영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스태프들은 메가폰을 들고 학교 구석구석을 누볐고 포돌이 순찰차 수십 대가 학교 정문을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이 운집해 있었음에도 아이가 차에서 내리거나 누군가와 함께 이동하는 것을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차 안에는 몸싸움의 흔적이나 강제로 끌고 간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유괴 사건이라면 당연히 뒤따라야 할 몸값 요구 전화조차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촬영 현장을 드나든 외부인과 전과자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떤 단서도 잡지 못했습니다. 국민 아역 배우의 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은 그렇게 아무런 실마리도 남기지 못한 채 차가운 미제 사건의 늪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진우가 누워 자던 그 좁은 승합차 안에는 이제 주인을 잃은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적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깨지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사라진 1982년 가을 이후 대한민국은 3번의 대통령이 바뀌고 올림픽을 치르며 상전벽해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어머니 이 씨의 시간은 그해 10월 14일 학교 운동장 뒷마당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시선은 실종 피해자인 이 씨에게 가혹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아역 스타로 키워낸 그녀의 성공은 질투의 대상이었고 실종은 곧 그녀의 방임 탓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미혼모 주제의 아역 배우로 애 팔아 팔자 고치려더니 천벌을 받은 거지. 이런 파렴치한 루머 속에서도 이 씨는 매일같이 방송국과 신문사를 찾아가 아이를 찾아달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협박 전화도 없는데 가출 아니냐, 단순 미아일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서서히 꺾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미혼모 가정이 겪어야 했던 사회적 냉대는 수사의 공백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진우의 주변 인물을 샅샅이 뒤졌지만
딱히 의심이 갈 만한 인물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촬영장의 스태프들과 동네 불량배들만 뒤쫓았을 뿐 가장 유력한 범죄 동기를 가진 주변인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이 결국 시간이 지난 뒤 경찰들의 허를 찔렀습니다. 그렇게 진우의 빛바랜 실종 전단지는 길거리의 쓰레기가 되어 뒹굴었고 이 씨는 매일 밤 진우의 침대 밑에 새 운동화를 놓아둔 채 18년을 견뎠습니다. 진우가 사라진 그 차가운 승합차의 뒷문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서 닫히지 않은 채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2000년 5월 대한민국은 새로운 밀레니엄의 활기와 다가올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외곽 도시개발 계획으로 철거를 앞둔 한 낡은 농기계 폐창고 안에는 18년 전의 차가운 시간이 그대로 고여 있었습니다. 창고 정리를 위해 투입된 작업자 최 씨는 구석에 방치된 녹슨 캐비닛을 옮기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캐비닛과 벽 사이 좁은 틈새에 끼어있던 해진 빨간색 어린이 책가방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진 것이었죠. 18년의 세월을 증명하듯 가방은 곰팡이와 먼지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웬 애들 가방이 여기 있담? 무심코 가방 지퍼를 연 최 씨의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가방 안에서 쏟아져 나온 물건들은 단순한 유실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8년 전 온 나라를 뒤흔들고 사라진 한 소년의 박제된 삶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발견된 물건들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3학년 2반 김진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붙은 이름표와 필통, 산수 공책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적힌 사칙 연산 숙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낡은 종이 뭉치 위엔 호랭이 선생님 42화라는 글자와 함께 형광펜으로 칠해진 대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가장 깊숙한 곳,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 숨겨둔 듯한 작은 한 권의 일기장이 나타났습니다. 가방이 발견된 장소는 18년 전 진우가 사라졌던 초등학교에서 불과 10km 남짓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토록 전국을 뒤졌건만 아이의 흔적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범인의 연고지 혹은 은신처였을 이 낡은 창고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팀은 전율했습니다. 1982년 당시의 수사 기록을 뒤적이며 김진우라는 이름을 다시금 호명했죠. 80년대의 허술한 수사망을 비웃듯 사라졌던 아이가 이제는 훌쩍 성인이 되었어야 할 나이의 낡은 가방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수사관들이 떨리는 손으로 먼지 묻은 일기장의 첫 장을 넘긴 순간 현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9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축축한 공포의 그림자가 문장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조심스럽게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넘겼을 때 그곳에는 9살 진우의 평범하고도 반짝이는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촬영 때 대사를 안 틀려서 감독님께 칭찬받았다. 엄마가 맛있는 떡볶이를 사줬다 같은 소소한 기쁨들이었죠. 하지만 실종 한 달 전인 9월 중순부터 일기장의 공기는 급격히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일기장에는 검은 차 아저씨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학교 끝나고 나오는데 검은 차 아저씨가 또 서 있었다. 나한테 손을 흔들었다.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왜 자꾸 오지? 아저씨가 과자를 줬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 이름을 알고 있었다. 엄마랑 친한 친구라고 했다. 일기는 단순한 관찰에서 점차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아저씨가 자꾸 나를 빤히 쳐다본다. 꿈속에 그 아저씨가 나온다라는 문장 위에는 아이가 얼마나 떨면서 글을 썼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삐뚤삐뚤한 필적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실종 바로 전날 밤에 적힌 마지막 일기는 수사관들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유독 힘을 주어 눌러쓴 탓에 뒷장까지 자국이 깊게 파인 그 문장. 오늘 아저씨가 비밀을 말해줬다. 아저씨는 자기가 아빠래. 18년 동안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단서였습니다. 1982년 당시 경찰은 아이를 노린 유괴범이나 촬영장 주변의 치안만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제 발로 범인의 차에 올라탔던 이유는 그 남자가
아이의 가장 약한 고리인 아버지라는 이름을 훔쳐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의 수사팀은 즉시 진우의 어머니 이 씨를 소환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을 확인한 어머니는 사색이 된 채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18년 전 그녀가 아버지는 죽었다며 철저히 수사팀에게 숨겼던 그 남자. 단 한 번도 진우의 삶에 나타난 적 없던 그 존재가 사실은 진우를 집요하게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의 수사본부. 18년 만에 소환된 진우의 어머니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일기장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흐느끼다 마침내 18년 전 경찰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금기된 이름을 꺼내놓았습니다. 그 사람,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내 인생에서 죽었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비극적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그녀는 한 남자와 깊이 사랑에 빠져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남자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던 도망자. 이 씨는 홀로 진우를 낳았고 그에 대한 증오를 동력 삼아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진우가 호랭이 선생님에 출연하며 국민적 스타가 되자 잊혔던 그 남자가 불쑥 나타난 것입니다. 남자는 이 씨에게 연락해 뻔뻔하게 요구했습니다. 내 핏줄이 저렇게 돈을 잘 버는데 친부인 나도 몫을 챙겨야지. 아이를 내놔. 아니면 내가 아빠라고 방송국에 다 떠벌릴 테니까. 이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는 도박 빚에 쫓기던 신세였고 TV 속에서 환하게 웃는 아들은 그에게 움직이는 금고처럼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1982년 당시 수사팀은 이 남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가명을 사용하며 전국을 떠돌던 불황자 같은 삶을 살았던 데다 어머니 이 씨가 아들의 명예를 위해 생부의 협박 사실을 철저히 숨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0년의 수사는 달랐습니다. 18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과학의 힘이 수사팀의 손에 쥐어져 있었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견된 진우의 일기장과 필통을 정밀 감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문은 희미해졌지만 일기장 갈피와 필통 안쪽에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타액 성분과 상피세포가 검출되었습니다. 18년 전 범인이 가방을 숨기며 묻혔을 결정적인 흔적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어머니의 진술을 토대로 생부로 의심되는 남자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년 전 그날 촬영장 인근에서 스태프 차량과 유사한 검은색 승합차를 빌렸던 기록을 가진 한 남자를 특정해냈습니다. 과연 그가 진우를 데려간 아빠라 주장하던 그 남자였을까요? 2000년의 기술로 추출된 DNA 유전자 지도는 이제 18년 전의 범인을 향해 서서히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1982년 10월 14일 오후 촬영 현장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스태프들의 고함 속에 섞여 한 남자가 아주 오랫동안 진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점퍼 차림에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지만 가슴에는 가짜로 만든 촬영 보조 명찰을 달고 있었죠. 덕분에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은 채 아이의 곁을 맴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만수. 그는 진우가 태어나기도 전에 도망쳤던 생부였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하루하루 연명하던 그에게 TV 속 진우는 구원줄이자 거대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내 씨를 받아서 태어난 놈이 저렇게 돈을 긁어 모으는데 왜 내가 굶어야 해? 저건 내 돈이고 내 아들이야. 박 씨의 머릿속은 이미 뒤틀린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유괴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손에서 아이를 탈환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현장을 답사하며 스태프들이 어떤 차를 타고 이동하는지, 경계가 언제 가장 느슨해지는지를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스태프 차량과 똑같은 모델이 검은색 승합차를 빌려 학교 뒷마당 나무 그늘 아래 대기시켰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혼자 차로 걸어오던 9살 진우의 눈앞에 박 씨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뒷걸음질 쳤지만 박 씨가 미리 준비한 회유책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진우야, 아빠야. 엄마가 오늘 바빠서 아빠 보고 널 데려오라고 했어. 저기 봐. 엄마가 좋아하는 빵도 사놨단다.
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없다고 믿었던 아버지가 눈앞에 나타나 다정하게 말을 걸었으니까요. 일기장에 적혔던 검은 차 아저씨에 대한 공포는 아빠라는 단어가 주는 묘한 호기심과 동경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도망쳤다는 사실도, 자신을 돈줄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는 그렇게 제 발로 지옥행 승합차의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박 씨는 아이가 타자마자 서둘러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진우의 맑은 눈망울을 보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핏줄이라는 가장 신성한 이름을 이용해 자식의 인생을 낚아챈 탐욕의 질주는 그렇게 비극을 향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승합차는 촬영장을 빠져나와 좁은 국도를 따라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9살 진우는 처음에는 아빠라는 존재가 옆에 있다는 사실에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집으로 가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점점 더 어둡고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들자 아이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한테 가는 거 맞아요? 길도 이상하고. 나 그냥 내려주세요. 무서워요. 다정하게 웃던 박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와 일확천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에는 이제 아들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탈출구가 도망치려 한다는 조바심만 남았습니다. 그는 핸들을 거칠게 꺾으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네 아빠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이제 엄마 같은 건 잊어. 나랑 가서 돈이나 많이 벌면 돼. 넌 내 아들이니까 내 말만 들으면 된다고. 박 씨의 짐승 같은 고함에 진우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꿈꿨던 따뜻한 아빠의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아이는 차 문을 열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잡이를 당기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황한 박 씨는 아이를 제지하기 위해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뒷좌석을 향해 거칠게 손을 휘둘렀고 차는 비틀거리다 비명이 섞인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길가 콘크리트 구조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공포에 질린 진우가 차 문을 열고 도망치려 하자 박 씨는 눈이 뒤집힌 채 아이를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어디가? 너 죽고 싶어? 얌전히 있어. 거친 손길에 힘없이 휘둘리던 9살. 소년의 작은 몸은 중심을 잃고 힘없이 튕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머리는 길가에 솟아있던 차가운 콘크리트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이의 처절했던 비명이 단칼에 끊겼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진우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당황하며 아이를 거세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 맑게 빛나던 진우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흐릿한 밤하늘만을 향해 멈춰 있었습니다. 야, 진우야. 일어나봐. 연기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봐.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정적뿐이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빚어낸 참혹한 결과 앞에서 박 씨가 선택한 것은 참회도 병원 신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패닉 상태에서 증거를 없애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아이의 가방과 소지품을 챙겨 인근 폐창고 구석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작은 몸은 인적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 어둠 아래 차갑게 유기되었습니다. 핏줄이라는 신성한 이름으로 시작된 비극적인 질주는 그렇게 한 소년의 꿈과 생명을 앗아간 채 비릿한 피냄새만을 남기고 끝이 났습니다. 2000년 가을 시대를 풍미했던 아역 스타의 실종 사건은 18년 만에 친부에 의한 납치치사라는 충격적인 진실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폐창고에서 발견된 일기장 속 DNA는 18년 전 박 씨의 행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또한 뒤늦게 용기를 낸 당시 스태프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촬영 보조 명찰을 달고 아이 주변을 맴돌던 수상한 남자가 있었다. 이 말은 박 씨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체포된 박 씨는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데려가는 게 왜 죄가 됩니까? 그저 같이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드러난 그의 행적은 부성애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유기한 직후에도
도박장을 전전했고 진우의 출연료가 입금되던 통장을 가로채려 시도했던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며 박 씨를 향해 서슬 펄언 일침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핏줄이라는 신성한 이름을 방패 삼아 자신의 추악한 탐욕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라 한 아이의 꿈과 생명을 자신의 빚잔치에 이용하려 한 가혹한 가해자일 뿐입니다. 박 씨에게는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내려진 순간에도 진우의 어머니 이 씨는 오열하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범인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18년 전 학교 뒷마당에서 환하게 웃으며 다녀올게요 라고 인사하던 9살 진우가 돌아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1982년의 국민 아역배우 김진우 실종 사건의 진실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호랭이 선생님의 어린 제자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낡은 일기장은 18년의 세월을 견뎌내며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그림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빠라는 말은 어린 진우에게는 설렘이었지만 어른에게는 범죄의 도구였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을 이용하는 어른들의 탐욕이 이 사회에서 사라지려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지켜봐야 할까요? 가슴 아픈 비극이었지만 진우가 이제는 차가운 산속이 아닌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평온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는 저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철학을 공유해주세요. 홍영웅의 사건 파일. 이번 사건은 여기서 덮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집 앞에서 실종된 삼둥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01년 9월 12일 서울 종로구 해화동의 한 대학병원 특실 72세 노부인 한영자 씨가 하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궁암 말기. 의사는 남은 시간이 한 달도 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한영자 씨가 떨리는 손으로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랑딸랑.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20해 동안 숨겨온 죄가 있습니다. 한영자 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경찰을 불러주세요. 제발요. 간호사는 처음에는 노인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영자 씨의 눈빛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 다음 날 아침 9시 서울 종로경찰서 강력계 형사 2명이 병실로 왔습니다. 1981년 5월에 제가 아기 3명을 데려왔습니다. 한영자 씨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요. 쌍둥이, 아니 삼둥이 형제들이었어요.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981년 충남 홍성 삼둥이 실종 사건. 20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왔다는 말은 납치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입양을 뜻하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한영자 씨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키웠습니다. 세 아이 모두. 형사가 물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다 컸어요. 23이 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고 있어요.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20해 동안 전국이 찾아 헤맨 삼둥이 형제. 그들이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니. 누가 그 아이들을 데려갔던 걸까요? 왜 한영자 씨는 20년이 지나서야 고백하는 걸까요? 그리고 친부모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2001년 9월. 잊혀졌던 증거 하나가 20년 만에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미제 사건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시작합니다. 1981년 5월 17일 일요일 충남 홍성군 광천읍 이강훈 씨 부부는 5일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3살배기 삼둥이 형제는 옆집 정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1시간만 봐주세요. 그래, 애들은 내가 볼 테니 천천히 다녀와. 새 아이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멜빵 바지를 입은 삼둥이. 박미선 씨가 밤새 만든 옷이었습니다. 큰아들 동욱이 목에는 작은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11시.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애들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정할머니가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뒤통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차. 남자 둘이 와서 데려갔어. 할머니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박미선 씨가 현관을 보았습니다. 아이들 신발 세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지런히. 애들아, 엄마야. 박미선 씨의 외침이 마을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오후 1시, 홍성경찰서에서 형사들이 출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흔적도 없었습니다. 정할머니의 증언. 10시쯤 검은색 승용차가 왔어요. 남자 둘이 내렸는데 한 명은 양복, 한 명은 작업복이었어요. 모자를 눌러 써서 얼굴은 안 보였고요. 아무 말 없이 애들을 안아들었어요. 내가 소리 지르려는데 뒤통수를 후려 맞았어요. 단서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박미선 씨는 아이들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 냄새가 났습니다. 눈물이 미친 듯이 흘렀습니다. 이 상황이 꿈만 같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계 초침만 또각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건은 신문에 실렸습니다. 충남 홍성서 삼둥이 형제 집단 실종. 전국이 떠들썩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20년 동안 어디서 살게 될지를 말이죠. 이강훈 씨, 당시 34세, 충남 홍성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농부였습니다. 논 1000평, 밭 500평,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내 박미선 씨는 당시 30세, 마을 슈퍼에서 하루 8시간씩 일했습니다. 한 달 월급 8만 원. 가게를 보태기 위해서였습니다. 1981년 당시 농촌은 가난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지붕은 슬레이트로 바뀌었지만 살림은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 600원이던 시절, 버스 요금은 200원, 농촌 가구 월평균 소득은 2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에게는 특별한 보물이 있었습니다. 1978년 3월에 태어난 삼둥이 형제, 이동욱, 이동현, 이동진. 일란성 삼둥이였습니다. 세 아이는 너무 닮아서 부모조차 가끔 헷갈렸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성격뿐이었습니다. 큰아들 동욱이는 활발했습니다. 늘 앞장서서 뛰어다니고 동생들을 의젓하게 이끌었습니다. 둘째 동현이는 조용했습니다. 약간 내성적이었죠. 그림책을 보며 혼자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막내 동진이는 활달한 장난꾸러기였습니다. 늘 웃고 노래하며 집안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온 동네가 우리 삼둥이 자랑이었죠. 어딜 가나 구경하러 오고 사진 찍자고 하고. 박미선 씨의 회고입니다. 당시 삼둥이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물론이고 홍성군 전체에서도 유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을 삼둥이네라고 불렀습니다. 가난했지만 가족과 아이들이 있었기에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이강훈 씨는 아침마다 세 아들 얼굴을 보면 가슴 벅찬 웃음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들 크면 다 서울로 대학 보낼 거야. 박미선 씨는 밤새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찔려가며 바느질을 했지만 아이들한테 쌀밥 한 그릇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에 그 순간마저도 행복했습니다. 파란색 천을 사다가 멜빵 바지 3벌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디자인. 형제가 함께 입으면 그림처럼 예뻤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부부였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세 아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욱이가 태어났을 때 목사님이 선물한 십자가 목걸이. 박미선 씨는 그걸 큰아들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박미선 씨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1981년 봄, 세 아이는 다음 해면 유치원에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이강훈 씨는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밭농사를 늘렸습니다. 박미선 씨는 슈퍼 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가슴속에는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을 잘 키워서 도시로 보내는 것,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을 갖게 하는 것. 하지만 그 꿈은 1981년 5월 17일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세 아이가 사라진 후
박미선 씨는 아이들 옷을 꺼내 눈물을 훔치며 그리운 냄새를 맡았습니다. 파란 멜빵 바지. 밤새 바느질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옷이에요. 천을 사서 밤새 바느질했죠. 십자가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맞다, 목걸이는 동욱이가 차고 나갔습니다. 내 새끼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부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파란 멜빵 바지와 십자가 목걸이가 20년 후에 결정적 증거가 될 거라는 것을. 1981년 5월 18일 사건 발생 다음 날 홍성경찰서에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베테랑 형사 3명이 내려왔습니다. 삼둥이 집단 실종. 전국적 관심사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먼저 북한 공작원 소행을 의심했습니다. 1981년은 냉전 시대였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이 활발하던 때였죠. 삼둥이를 북으로 데려가 세뇌 교육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배를 타고 북으로 갔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더 현실적인 가능성은 인신매매단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 아동 인신매매가 성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아이를 유괴를 한 뒤에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고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팔아넘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건강한 남자아이인 삼둥이라면 더욱 몸값을 잘 받을 수 있었겠죠.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원을 뒤졌습니다. 60여 곳. 하지만 삼둥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상한 괴담도 퍼졌습니다. 부자가 큰 사업을 앞두고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대. 미신적인 이야기였지만 경찰은 주변 부유층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허탕이었습니다. 헷갈리는 증거들이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정할머니가 목격한 검은색 승용차. 당시 검은색 포니는 매우 흔한 차종이었습니다. 홍성군에만 100여 대가 넘었습니다. 일일이 차주를 조사했지만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건 사흘 전 마을 주민이 낯선 여자를 목격했습니다. 30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머리를 곱게 빗었더라고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특징이 너무 애매했습니다. 전국에 수만 명은 되는 인상착의였습니다. 당시 수사 기술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시골 마을에는 더더욱 당연히 없었습니다. DNA 감식 기술은 1980년대 중반에야 개발되었기에 DNA 검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지문 채취는 기술이 미비했습니다. 정할머니 집 마당을 조사했지만 명확한 지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5월 20일 정부는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500만 원. 당시 농촌 가구 평균 연소득이 240만 원이던 시절 500만 원은 거금이었습니다. 제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대전에서 삼둥이를 봤어요. 부산 고아원에 있다던데요. 형사들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성과가 미비하자 특별수사본부가 해체되었습니다. 이강훈 씨 부부는 매일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우리 애들 찾아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경찰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형사의 눈빛에도 좌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건은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경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하지만 1981년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1981년 가을, 이강훈 씨 부부는 홍성을 떠났습니다. 아이들 흔적이 남은 집에서는 더는 괴로워서 살 수 없었습니다. 마당을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새 아이가 놀던 모습, 파란 멜빵 바지를 입고 깔깔 웃던 얼굴. 박미선 씨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잠을 자도 악몽뿐이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과자 줘. 엄마 놀아줘. 꿈속에서 아이들이 엉엉 울었습니다. 미선 씨는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강훈 씨는 술에 의존했습니다. 술을 마셔야 잠이 왔습니다.
술을 마셔야 아이들 생각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박미선 씨가 주방을 맡았고 이강훈 씨가 홀을 봤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눈물부터 났습니다. 3살짜리 아이만 봐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느낌이, 자식을 잃은 그 서름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어느덧 4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나이. 박미선 씨는 초등학교 앞을 지날 때마다 멈춰서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저기 섞여 있지 않을까?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리고 1990년,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됐을 나이였습니다. 매년 5월 17일, 부부는 홍성의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팔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집을 찾아올까봐 마당에 앉아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져도 기다렸습니다. 혹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혹시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하지만 들리는 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1995년, 실종 아동 찾기 운동이 활발해질 무렵 TV 프로그램에서 실종 아동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손에 낡은 사진을 들고 파란 멜빵 바지를 입은 새 아이의 사진. 유일하게 남은 사진이었습니다. 동우가, 동현아, 동진아, 엄마야, 어디 있니? 카메라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달려가 보면 모두 다른 아이들이었습니다. 2000년이 되고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습니다. 이강훈 씨 부부는 희망을 가지고 즉시 DNA를 등록했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아이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일치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20해가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23,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을 나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준비할 나이. 박미선 씨는 상상했습니다. 우리 동욱이는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동현이는 어떤 사람과 사귀고 있을까? 막둥이 동진이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대전집 벽에는 사진 3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3살 때 찍은 사진을 확대한 것. 박미선 씨는 매일 아침 그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잘 자니? 밥은 먹고 다니니?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계속 혼자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너무 오래된 20해 전 이야기. 하지만 부모에게는 마치 어제 일 같았습니다. 20년이 흘렀지만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9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01년 9월, 서울 종로구 대학병원 특실, 72세 한영자 씨가 자궁암 말기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 조병철은 2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남은 시간이 한 달도 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한영자 씨가 급하게 경찰을 불렀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형사 2명이 병실로 왔습니다. 1981년 5월, 충남 홍성에서 새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삼둥이 형제였어요. 제가 직접 키웠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한영자 씨는 말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다 컸어요. 23입니다. 조성민, 조성훈, 조성우. 제가 사랑하는 아들들이에요. 한영자 씨가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주소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옷장 맨 아래 상자에 옷이 있어요. 아이들이 입고 온 옷. 20년 동안 버리지 못했어요. 형사가 옷장을 여니 낡은 종이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멜빵 바지 3벌. 빛이 발에 있었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상자 바닥에 작은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은사슬에 매달린 은빛 십자가 목걸이. 작은 십자가. 아이들이 그걸 차고 있었어요. 한영자 씨가 울었습니다. 버려야 하는데 버릴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의 증표니까 언젠가 누군가 찾아와 들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오후, 경찰은 세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조성민, 23, 대기업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조성훈, 23,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조성우 23,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모두 정상적으로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조성민이 물었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한영자 씨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이신데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혹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 형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거든요. 형사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1981년 충남 홍성에서 삼둥이 형제가 실종된 사건을 아십니까? 저희가 그 아이들이라는 겁니까? 세 형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다음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샘플 채취가 시작되었고 세 형제의 구강 상피세포를 대전에 있는 이강훈, 박미선 부부의 샘플과 대조했습니다. 2001년 당시 DNA 검사는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성민은 이동욱, 조성훈은 이동현, 조성우는 이동진. 20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것입니다. 셋 다 친자가 맞습니다. 세 형제는 충격에 빠져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한영자 씨가 침대에 누운 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희가 납치된 아이들이었다니. 그럼 진짜 부모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대전에 계신다. 20년 동안 너희를 찾고 계셨어. 세 형제는 멍하니 있다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20년간 알고 있던 자신들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한영자 씨를 본격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데려오게 되었습니까? 한영자 씨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몇 년 동안 노력했지만 유산되거나 아이가 들어서지 못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구박했어요. 시댁에서도 무시당했죠. 친정에서도 못난이 취급받았어요. 그래서요. 1981년 봄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중개인이었죠. 건강한 남자아이 셋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얼마를 주었습니까? 2,500만 원. 형사가 놀랐습니다. 1981년 당시 2,500만 원.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물려받은 재산을 다 썼어요. 집도 팔았고요. 그 중개인의 이름은요? 김철수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짜 이름일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을 데려왔습니까? 5월 17일 그 사람이 홍성으로 데려갔어요. 마을을 보여주면서 저 집 아이들이라고 했죠. 한영자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전에 혼자 마을에 갔었어요. 아이들을 미리 보고 싶은 마음에요. 현장에 나왔던 증언처럼 낯선 여자의 배회. 그게 바로 한영자 씨였습니다. 그날 아침 부모가 나간 사이 남자 둘이 아이들을 차에 태웠어요. 옆집 할머니가 말리려다 맞았고요. 당신도 함께 있었습니까? 차 안에 있었어요. 아이들을 받아 안았죠. 세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엄마를 찾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돈을 다 준 뒤였어요. 정상적인 입양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았지만 아이에 대한 갈망에 돌이킬 수가 없었죠. 저도 그땐 정말 간절했어요. 한영자 씨가 울었습니다. 경찰은 한영자 씨가 말한 중개인 김철수를 추적했습니다. 1981년 당시 신문 광고를 뒤졌습니다. 아이 입양 상담 불임 부부 희망 같은 수상한 광고들. 하지만 20년 전 기록이라 대부분 소실되어 있었습니다. 한영자 씨의 추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철수는 40대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았죠. 서울 용산에서 만났어요. 경찰은 1981년 전후 비슷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1978년부터 1982년까지 전국에서 아동 실종 사건이 60여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미제로 남았습니다.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난 흔적 없는 실종.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범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김철수로 추정되는 인물.
1990년 간암으로 사망. 한영자 씨만이 유일한 생존 관련자였습니다. 9월 20일, 경찰은 대전의 이강훈, 박미선 부부에게 전화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새 아들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박미선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끝에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이강훈 씨가 전화기를 이어받았습니다. 눈물로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고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애들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부부는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20해를 기다린 끝에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2001년 9월 22일, 서울의 한 호텔 회의실. 20년 만에 가족 상봉이 준비되었습니다. 세 형제는 복잡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성민이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을 조성민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태어났을 때의 이름은 이동욱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조성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납치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밤새 간호해 주시고 학교 운동회마다 오셨어요. 도시락을 매일 싸주셨죠. 조성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제 병원에 갔었어요. 어머니가 우셨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세 형제는 모두 울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강훈 씨와 박미선 씨가 들어왔습니다. 54과 50살. 하지만 20년의 세월이 부부를 훨씬 더 늙게 만들었습니다. 박미선 씨가 세 청년을 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건강한 청년들. 3살 때 헤어진 아이들이 이제는 의젓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우가, 박미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현아, 동진아.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3살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야. 엄마. 박미선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세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세 청년은 조금은 어색했죠. 3살 때 헤어져. 어릴 때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친부모님이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형제에게 한영자는 20년간 어머니였고 이상훈 부부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DNA는 일치했지만 마음은 아직 닿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 기억이 전혀 없어서. 조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알아가면 돼.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 새 아이가 파란 멜빵 바지를 입고 있는 사진. 마당에서 웃고 있는 모습. 이게 너희 마지막 사진이야. 세 형제가 사진을 보았습니다. 어렴풋이 익숙한 느낌.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선 씨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경찰이 돌려준 멜빵 바지 3벌. 이 옷 내가 만든 거야. 천을 사서 밤새 바느질했어. 너희 셋이 똑같은 옷 입고 다니면 너무 귀엽고 예뻤거든. 박미선 씨의 손가락이 옷을 쓰다듬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 봐. 바느질이 삐뚤삐뚤하지? 밤새 졸면서 만들어서 그래. 조성우가 옷을 만졌습니다. 빛이 바랜 파란색 천. 20년이 지났지만 형태는 남아있었습니다. 이강훈 씨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동우가 내가 차고 있던 거야. 교회에서 내가 태어났을 때 준 선물이지. 조성민이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작은 은빛 십자가. 왠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어. 하지만 너희 셋만 보면 행복했지. 우리는 매일 기도했어. 삼둥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박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에 갔다 왔더니 너희가 없었어. 신발만 가지런히 놓여있더라. 20해 동안 매일 너희 생각했어. 밥 먹으면서도 잠잘 때도. 혹시 어디서 아프진 않을까? 배고프진 않을까? 이강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장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조성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부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조성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키워주신 분도 있어요. 한영자. 20년간 어머니였던 분이요. 박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경찰한테 들었어. 미워하세요? 박미선 씨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너희를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워줬잖아. 건강하게, 훌륭하게. 나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세 형제가 놀랐습니다. 진짜요? 용서하세요? 20년 동안 미칠 것 같았어. 너희 어디서 뭐하나? 혹시 다치진 않았나? 그런데 너희가 건강하게 자랐잖아.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눈물 범벅인 얼굴로 박미선 씨가 웃었습니다. 그 사람도 아이를 원했던 거잖아. 나처럼. 방법이 잘못됐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야. 그날 오후 세 형제는 한영자 씨 병실로 갔습니다. 박미선 씨와 함께 한영자 씨는 놀랐습니다. 박미선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영자 어머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한영자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엄마예요. 아이를 원하는 마음 알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마음에 맺히는지. 두 어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한 명은 낳아준 어머니, 한 명은 키워준 어머니. 세 형제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복잡한 인연이었습니다. 범죄로 시작된 관계. 하지만 사랑도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미움이 아니라 용서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는 피보다 더 깊고 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2001년 9월 25일 검찰은 한영자 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기소했습니다. 한영자 씨의 완전한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어요. 병원을 다녔지만 소용없었죠. 한영자 씨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구박했어요. 아이도 못 낳는 여자라고. 시댁에서는 이혼하라고 했고요. 친정 식구들도 저를 못난이 취급했어요. 1970년대 후반 한국 사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매일 울었어요. 제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았죠. 입양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절차가 복잡했어요. 시간도 오래 걸렸고요. 시댁에서는 반대했어요. 남의 자식은 안 된다고. 그러다 중개인을 만난 겁니까? 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고민하다가 남편 조병철과 상의했습니다. 그 사람도 아이를 원했어요.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죠. 돈은 마련해본다고 했어요. 남편이 물려받은 재산을 털었습니다. 그렇게 삼둥이를 데리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의 이름을 바꾸고 출생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친척 아이를 맡아 키운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지옥이었어요. 아이들이 계속 엄마를 찾았거든요. 밤마다 울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적응했습니다. 한영자 씨도 진심으로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제 배로 낳은 친자식처럼 아꼈어요.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교육을 시켰어요. 대학까지 보냈죠. 남편 조병철은 1999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직전 한영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들킬 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백하고 가시오. 하지만 한영자 씨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 더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친부모님에게도. 10월 1일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한영자 씨의 병세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미선 씨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한영자 씨를 용서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처벌보다는 평안한 임종을 바랍니다. 세 형제도 탄원서를 냈습니다. 두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범죄는 명확했지만 상황이 특수했습니다. 법원은 고민 끝에 결국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한영자 씨는 법정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2001년 10월 8일, 한영자 씨는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세 아들과 이강훈, 박미선 부부 모두가 병실에 있었습니다. 정민아, 정훈아, 정우야. 한영자 씨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니, 동우가, 동현아, 동진아. 진짜 이름으로 불러야겠구나. 세 형제가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너희 인생을 빼앗아서. 친부모님께도 정말 미안합니다. 박미선 씨가 한영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한영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 아버지께도 잘하고. 우리 새끼들 엄마가 너무 사랑한다. 오후 3시 23분. 한영자 씨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 형제와 이강훈 부부 모두 울었습니다. 세 아들과 친부모 모두 참석한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편히 쉬세요. 저희들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세 형제가 함께 말했습니다. 2002년, 세 형제는 법적으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한영자 씨가 지어준 이름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어머니를 모두 기억하기 위해서 이강훈, 박미선 부부는 대전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아들들 가까이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채워나갔습니다. 매년 10월 8일 한영자 씨 기일, 가족 모두가 모여 그녀를 추모했습니다. 복잡한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두 어머니를 모두 사랑합니다. 세 형제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세 형제는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태어났고 이강훈, 박미선 부부는 70대가 되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아들들도 찾고 손주들도 보고. 박미선 씨 가족들은 모든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해를 기다린 부모, 20해를 숨기고 산 어머니, 그리고 두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세 아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면 범죄까지 저지르게 될까요? 1970년대, 1980년대 한국 사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그 고통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만들어도 될까요? 박미선 씨는 20년을 울었습니다. 한영자 씨는 20년을 두려워했습니다. 세 아들은 20년간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분노가 아니라 용서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범죄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가족은 보여주었습니다. 용서가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사랑이 분노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그리고 기억하세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던 박미선 씨의 말. 20년 후 그 선물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미제 사건을 다시 세상으로 끌어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